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미군정이 한 일은 뭔가요? 일본인 재산을 몰수했죠. 산업시설이나 토지 역시 몰수를 했죠. 그래요. 미군정은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민영화했죠. 만약에 북한처럼 국유화 상태로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한국 역시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군정 사령관 하진은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농지개혁도 했죠. 재산을 재편하는 일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뭘 했나요? 기본적으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조선 총독부가 수립을 했죠. 그것은 그대로 이제 개성했다는 거예요. 뭐 사유재산 보장이나 뭐 민간기업 설립이나 이런 것들. 근데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은 입법부를 별도로 마련했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정치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정치행위, 정치적 기틀, 하지가 만든 정치적 기틀은 현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군 사령관 하지가 실제로 한국의 민주정치의 아버지는 맞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불릴만 한 거죠. 그런 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이상한 역사만, 필요 없는 역사만 이럴 게 아니라, 한국의 민주정치는 누가 최초로 실시했지? 민주정치를 중시한다면서 누가 실시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 교육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이어온 관리들의 수탈 누가 금지했지? 최초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또 유럽분명했잖아요. 1907년에. 사유재산을 누가 보장하면서 또 그래요.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했지? 그 역시 1912년 데라우치가 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역사인 거죠. 누가 했냐를 떠나서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조선 총독부가 한국에서 한 일은 뭐였지? 수탈. 뭐 그런 거나 배운다는 거예요. 수탈을 하려면 누가 피해자인지, 언제 무엇을 수탈당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만주에서 광대한 토지를 그래요. 얻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있어도 그런 구체적인 누가 수탈당했는지, 무엇을 빼앗겼는지 그런 건 또 잘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인이 기업을 투자했는데 기업을 통해 수탈해 갔다. 거기서 일한 한국인들 근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수탈당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대국가 수립 정부를 또 봐야 되겠죠. 이승만 정부가 또 있죠. 이승만은 갑신정변 인사에 서재필을 계승한 한국의 정통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으며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독립운동하면서 미국의 민주정치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정통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이죠.
서재필을 개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서재필의 연설에 감동받아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또한 서재필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건너가서 서재필과 같이 독립운동도 했죠. 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독립운동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 인사들도 사실은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인사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국민당이나 그래요.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했죠. 무엇을 원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 영토에 편입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하는 이들은 소련의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소련의 목적은 1940년대 소련에 편입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독립운동이냐는 거예요. 항일투쟁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진짜 독립운동이란 것도 그래요. 미국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다. 미국의 힘을 빌리려고 했죠. 그건 뭐 당시 한국인들이 너무 역량이 없어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소련과 연합하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중국과 연합하려고 했고, 서재필이나 이승만은 미국과 연합하려고 했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용 사령관 하지는 몰수한 기업들을 민영화하여 민간 기업을 육성하려 했는데 이승만은 이를 개성하여 완수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이승만이 개성하지 않았으면, 이승만이 집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은 저번에 봤잖아요. 그들은 국유화가 목표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죠. 물론 인기도 없었지만 임시정부 인사들이 막 가정을 해서 집권했으면 한국은 공산화됐다는 거예요. 김구가 집권했으면. 만일 이 시점 권력자가 공산주의자이거나 사리사욕이 강한 이였다면 산업시설을 국유화해야겠지만 평생 근대국가 수립이 목표였던 이승만은 몰수한 기업들을 모두 민영화했다. 미군정이 민영화를 시작했지만 한 20% 정도밖에 민영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모조리 다 민영화해버렸다는 거예요. 100%.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근대국가 수립이 가능해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의 하지 농지개혁을 개성하여 1949년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물론 하지 농지개혁과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달랐다. 이승만은 농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구하여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제4의 재편은 완성되었으나 농민보호 대책을 추구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은 크게 떨어졌다. 현 시대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농지개혁 좋다는 거예요. 하지는 농지개혁을 단행했지만 특별히 뭐 농민 보호 대책을 추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과거에 형성된 재산을 부당하게 보고 신분제도가 실태 형성된 거죠. 재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고율의 수락료를 받지 못하게 했죠. 그거는 이제 고리대금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거죠. 뭐 그 정도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제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각종 보호 대책을 추구하면서 공직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농업의 발전이 없잖아요. 그 뒤로 그냥 농민은 한 보호의 대상이 돼버리고 농업을 발전시켜야 됐다. 농업을 산업으로 인식을 못한 거죠. 농업의 생산성이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서 지금 현실 한국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가장 비싼 전 세계에서 농산물을 소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정해야 될 거죠. 1955년 농가 인구는 약 80%에 육박했다.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4.19 폭동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학생들과 도시 빈민들이 일으켰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누구를 지지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1955년에도 55년에 인구 80%는 농촌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감소하긴 했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촌에 살았고 농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는 거죠.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해서 4.19 폭동이 일어났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항상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당시 농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 절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 민심하고 농촌 민심하고는 좀 크게 다르죠.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그 사회 구조가 달랐다는 거예요. 농촌 인구가 훨씬 많았죠. 지금은 농촌 인구가 한 5% 미만이지만 이승만은 신산업도 육성했다. 1955년 충주 비료공장을 설립했고 1961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비료공장을 설립해서 생산하는데 생산 61년에 했죠.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실시된 거죠. 충주 비료공장은 미국의 기술과 자금 투입으로 설립되었다. 이제 이때는 한일 수교가 안 됐으니까. 분단되기 전 한반도에는 아시아 최대의 비료공장이 흥남 비료공장이 한경남도 함흥시에 있었다. 1930년대에 있었죠.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였다는, 거의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흥남 비료공장은 충주 비료공장 생산량의 5배에 이르렀다. 30년대 이제 흥남 비료공장이 북한에 있었지만 그때 한국과였으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거죠. 즉 1960년대에도 식민지 시절의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5배나 큰 비료공장이 한반도에 있었다. 1930년대. 근데 6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규모가 훨씬 작은 충주 비료공장이 설립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30년대가 60년대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산업도 발전하고. 이승만은 새로이 부성한 원자력 산업이 미래의 신산업임을 눈치채고 원자력 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여 기술 도입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직 속에 원자력원을 설치하였다. 1959년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를 시작했다. 신산업 육성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았죠. 이승만도. 근데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죠. 원자력 산업 육성하겠다 했지만 이거는 이제 훗날의 이야기인 거고. 이승만이 근대국가 수립이 무엇인지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론적으로 알긴 알았는데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죠.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 때부터 신산업소를 시작했지만 비료공장 하나 설립하는 데만 15년 이상이 걸렸다. 왜?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받아서 비료공장을 지었고 61년에 돼서야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비료공장 하나 짓는데 또 그 규모도 과거에 한 번도 있었던 것보다 훨씬 작았죠. 한 5분의 1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실상 한국은 일본 패망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기술과 자본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단 그 기술과 자본은 고급 기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급한 기술은 한국인들도 다 지니고 있었으니까. 단 그러한 기술과 자본은 한국인이 되고 싶었던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 당시 한국에 살던 일본인들은 고급 기술자나 그런 사람들은 한국화된 일본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페이지 3. 한 100만 명 정도가 10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있었는데 이주민이죠. 일본인 이주민인데 딱 일본이 패망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본인 출신 학생 부인 노인들이 조선어 배우기 위해서 YMCA에 몰렸다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일본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떠나더라도. 근데 이제 송진을 우파 인사에 접근했는데 우파 인사는 일단 우리는 일단 할 수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어차피 미군정이 들어오면 그래서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공산주의계 인사인 유근영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유근영이 어떻게 했나요? 사실은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일본인을 추방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게 했다면 한국은 일본과 같이 바로 첨단 산업 국가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얘기했잖아요. 일본 기술자를 다 쫓아내고 일본 기업인들 다 쫓아내면서 한국의 산업시설 80%가 가동이 중단돼 버렸다고. 그것이 도시 실업률이 50%에 육박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한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만들고 농지개혁 같은 거 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로부터 또 기술을 전수받고 다 첨단 산업 육성하는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술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원래 다 보유하고 있던 기술인데 비료 공장 하나 막 설립하려고 해도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야 했고 제철소도 마찬가지죠. 일본인들이 다 기술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예요. 기술 얻는데. 즉 일본인을 추방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게 했다면 한국은 일본과 같이 바로 첨단 산업 국가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죠. 바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일본처럼
거지 국가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다 쫓아내면서. 일본인을 추방하는 바람에 새로이 기술을 익혀야 했고 산업시설이 고철이 되는 바람에 자본을 끌어내는데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했다. 또 새롭게 자본을 끌어들여야 했고. 물론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은 자본이 부족했겠지만 한국인이 된 일본인을 위하여 일본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조선 총독부는 철수하기 전 이들을 위해 공산주의 세력 인사인 여운형을 지원한 적이 있다. 협약을 하고 지원하기로 했죠. 근데 여운형이 배신했죠. 지원만 받고. 실상 일본인 추방은 북한 공산당만도 못한 일이었다. 북한 공산당 역시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긴 하였지만 일본인 기술자들을 바로 추방하지 않았다. 바로 추방하지 않았죠. 기술 전수해 이러면서 기술 전수 받고 산업 가동시킨 뒤에 산업을 계속 가동시켰죠. 가능한 한만이.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하지의 미국식 민주정치를 개성하였다. 그렇죠. 민주정치의 수준은 시기에 따라 변했지만 미국식 민주정치의 기틀은 변하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최초로 도입한 사람 가지고. 또 그 다음 집권한 세력이 미국식 민주정치를 폐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승만은 개성했죠. 개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선호했겠죠. 미국식 민주정치를.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했으니까. 또한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언제나 한국군은 미군과 연대하여 전쟁에 대응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은 대륙 세력인 북중러 연합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죠. 한미연합을 한 거죠. 친해양 세력이죠. 이승만은. 판단 기준 이게 좀 얘기했죠. 한번 보면 되겠죠. 이승만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했다. 이승만 정부는 한반도 최초의 근대국가 수립 정부는 아니었으나 한국이 최초의 근대국가 수립 정부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반도 최초의 근대국가 수립 정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군정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조선 총독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의의가 있냐? 한국인 최초의 근대국가 수립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최초였다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는 또 다른 의의 또한 있다. 소련과 중국과 연합한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에서 패배했다면 한반도에는 근대국가가 사라졌다. 그렇죠. 패배할 뻔했죠. 서울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때 뭐 사망했거나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한반도 전체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남한에서 승리함으로써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그들이 오래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그냥 남한을 지켜낸 거죠. 또 그 공이 있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를. 미국 정책이 그 당시에 몇 가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독립을 시켰죠. 근데 일본을 원래는 이제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미군정이 중심을 잡아서 좀 한국은 첨단 산업 국가로 시작할 수 있었죠. 일본과의 교류를 단절시키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필요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로 만들고 한국인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요. 거기다가 뭔가요? 일본을 정상적인 국가에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까지 그래요.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일본에 그냥 정상적인 국가로 운영해. 그냥 친미 국가로 운영해. 그래서 정상 국가로 만들었다. 일본을. 군대도 있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인이 한국에 있고, 그럼 자기네도 일본인들, 한국인이 된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파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반도는 통일됐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얼마나 강했나요? 중국을 거의 다, 중국 주요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중국군은 일본군이 상대가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정부 3, 이승만 정부. 이승만은 갑신정변 인사인 서재필을 계승한 한국의 정통 근대국가 수립 인사였으며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독립운동하면서 미국의 민주정치 역시 잘 알았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부죠. 농업국가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농업국가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농토는 한계가 있으나 농촌의 빈민들은 도시에 몰려든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농토는 한계가 있으니까 농토를 얻지 못한 농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거지가 되죠. 도시에 몰려들겠죠. 또한 이승만은 1950년 초등 의무교육을 전격적으로 실시했고 교육받은 학생들은 도시에 몰려들었다. 그렇죠. 학생들과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들은 반정부 인사가 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다수 같지만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당시에는. 여기에 가짜 뉴스로 민주당은 1960년 4.19 폭동을 일으켰고 학생들이 희생을 막고자 이승만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폭동을 일으켰죠. 부정선거라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그래요.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발포가 있고 사망자가 생기죠. 그 이승만 물러난 거 아니에요. 희생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항상 소수파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 시대는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왔지만 그 2000년 무렵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부정선거를 해서 패배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전선동에 성공했던 거죠. 이로써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 정부는 막을 내렸다. 그래요. 사기극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오래가지 못했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한국 경제는 파탄났고 군대는 민주당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마침내 1961년 육군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여 5.16 혁명이 일어나며 군사정부가 집권했다. 박정희의 행위는 반란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왜 어렵나요? 당시 한국에서 민주당 세력은 소수파였으며 폭동으로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 정부를 괴멸시키고 집권했기 때문이다. 집권할 수 없으니까 폭동을 일으킨 거죠. 절대다수 국민들은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는데 농지개혁 영향이 컸죠.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사실은 4.19 폭동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세력 역사관이라 할 수도 있고 민주당 역사관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죠. 희한하게. 한국은 근대국가인데. 그러면서 4.19 폭동을 미화해서 그렇지. 사실은 근대국가 수립 역사관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폭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민주당이 집권한 채 혼란이 지속했으며 민주당이 집권한 채 혼란이 지속했으면 베트남처럼 적화통일이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컸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란이 그치지 않자 민주당 정부는 서울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한국은 혼란스러웠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냐 그 당시가. 민주당 정부가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요.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켜서 집권했어요. 그럼 그러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반란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한국에 도래했고, 박정희 역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지만 이승만과는 미국형 이론형 인사였지만 이승만과는 달랐다. 이승만과는 달랐다. 이승만이죠. 미국형 이론형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다면 박정희는 일본형 실무형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다. 그래요. 이승만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근대국가 수립 과정을 알지 못했으며 미국은 이승만이 이주할 때 이미 충분히 발전한 국가였다. 어떻게 근대국가가 수립되는지 정확한 과정을 체득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근대국가가 무엇인지 알고 근대국가가 이런 국가지 뭐 이런 건 알았죠. 그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게 한국의 이로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였지 실무형 인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가 무엇인지는 알았고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알았으나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근대국가 수립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하기에 일본인 재산 몰수와 일본인 추방을 적극 찬성하지 않았으나 그러하기에 반대도 하지 않은 것이다. 김구와 유은영, 박헌영 이런 애들은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고 일본 기업인, 일본 기술자들 다 추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때 이승만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대국가 수립에 정말 필요한 인사들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안 돼. 한국에 필요한 인사들이야. 산업을 계속 가동하고 한국이 첨단 산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추방해서는 안 돼. 그렇게 주장했겠죠. 다 추방해버렸잖아요. 그 산업시설 80% 가동이 중단되고 이제 거지 국가에서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일본인 기업인들을 살려놨어야 되고 또 일본인 기술자도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 기술을 전수받고 또 일본인 기업인들을 이용해서 또 계속 일본과 교류하면서 또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고 한국인들도 키우고 기업 노하우도 배우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작 투자하게 하고 일본인과 한국인 그 일을 누가 하나요? 군사 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한국은 일본처럼 첨단 산업 국가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좀 사람들이 몰려와서 힘들었겠지만 산업 기업을 육성하다 보면 또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일본 내쫓는 바람에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날아간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외국에서 몰려들지 한국인들이. 만약 이승만이 일본인들을 추방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여 신산 육성에 힘써 대량의 일자리를 처음부터 제공하였다면 1960년 4.19 폭동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한 일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